제가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 특히 이제 SCIP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캐스트 유럽연구소 대연믹술 서정호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제한적이 있으니까 발표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회 본부 측하고 유럽 브뤼셀 지부 쪽에서 취합해 주신 사전 질문을 보니까 일단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그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IP를 이해하기 전에 SCIP가 어디서부터 태동이 됐는지 먼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이 2008년부터 폐기물 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을 했고요. 그때 잠시만요. 네, 그때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는 유럽 경제 체제가 자원순환적인 차원에서 폐쇄되어 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 형태의 순환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08년에 관련 지침을 제정하게 됩니다. 달성 수단으로서는 당연히 폐기물 발생 자체가 억제돼야 되겠고,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 시에도 효율을 개선한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요. 2018년에 그러니까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18년에 4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개정이 2018년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제 조항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2018년에 많이 개정된 내용에 많이 주목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정 배경과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정리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뭐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EU 리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위험 물질이라고는 화학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많이 제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상에서 관련된 물질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의 여부의 정보 전달이 명확히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EU 순환경제 전략을 오래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전략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관리 지침, 기본 지침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변경 내용을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관련 그 지침은 각각 회원국에게 어떤 그 정책을 도입하라는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 내에 폐기물 처리 단계, 하이라키라고 표현하는 처리 단계를 도입하고 관련된 조치를 강화해라. 재활용을 많이 해라. 재활용 통해서 2차 원재료를 확보해라. 그래서 원재료, 재료, 원료에 대해서 순환경제를 도입을 해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 화학물질관리청 ECHA의 SVHC,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물질, 화학물질이 해당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라 라는 행정명령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명령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제품 폐기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생산자 책임 원칙이 확대됐는데 그 확장된 생산자 책임 원칙이 또 확대되고 강화됐다라고 정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하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더 뒤져보니까 원래 EU나 미국 쪽에서는 폐기물, 특히 이제 고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대부분 이제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한 게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 즈음에 중국이 관련된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부 그 자국 내 규정을 만들고 시행을 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2018년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돼서 유럽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유해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제로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 강화된 2018년 4차 개정에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강조하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하이라키, 처리 절차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맨 처음에 Prevention, Preparing of Reuse, Recycling, Recovery, Disposal, 그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Prevention, 폐기물 자체의 발생량을 감축을 해라, 최소화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Prevention의 액티비티 중에 하나로 그 제품 내 폐기물 내에 고위험 물질을 최소화시켜라 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라키 중에서는 제일 프리벤션이 가장 광범위하고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될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각각의 하이라키 단계에서 강조하고 제안하고 있는 액션 아이템들은 프리벤션에서는 뭐 에코 디자인, 원료물질, 전략 원료물질 23개로 지정된 전략 원료물질, 뭐 히토리 같은 것들에 대한 100% 회수, 수리를 용이하게 디자인을 다시 하고 제조 과정에서 뭐 폐기물 최소화하는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다 그렇고요. 이제 최종 폐기적인 단계에서 디스포살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폐기물 매립, 최소한 최종적인 처리물까지 도달하는 폐기물을 0%로 만든다가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CIP 신고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CIP라는 거는 명확한 어떤 레지슬레이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단 단순한 액션 아이템으로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 뭐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WFD 하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프리벤션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IP는 Substance of Concern in Product, 그러니까 제품 내에 위험 물질, 우려가 되는 물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 법률은 이제 WFD 9조 1I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액티비티는 유럽 화학물질관리청 죄송합니다. 에카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9조 2항이고요. 아까 이제 모두에서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신고 기준은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에서도 문의를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어떤 제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중에 고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제품의 중량의 0.1%포인트 중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카테고리나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어떠한 제품이든지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된 함량이 0.1% 중량 퍼센트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의무 당사자의 개념인데요.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EU의 디렉티브는 EU 회원국에게만 강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국가는 자국법으로 도입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EU 영내에 있는 생산자, 조립자, 그다음에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체에만 신고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뭐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엄밀히 얘기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입자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당연히 수입업자는 당연히 관련 물질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올 때 해당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여부를 문의하게 될 거고요. 관련된 내용 고위험 물질,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SCIP에 신고하기 위한 그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에카라고 하는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의 주요 역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유사한 질문들도 많이 미리 해주셨는데 그 리치에서 에카가 EU 리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에 관련 법률에 대한 시행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에카에서는 1년에 2번 등록된 여러 화학물질을 평가해서 이 물질은 위험하다,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물질들을 1년에 2번 여기 정리해드린 그 URL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위험 물질의 목록을 1년에 2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년 한 5개, 4개,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4개에서 5개 물질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한 209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을 계속 관리해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이 물질, 에카에서 관리하는 EU 리치에 의해서 등록된 고위험 물질, SVHC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SCIP 데이터베이스를 에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하고 업무 포털 형식으로 공개를 하고 제출 서류 작성하고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제작하고 배포하고 제출 정보 작성 평가의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홈페이지는 아래 URL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U 리치에서 관리했던, EU 리치에서 발표했던 SVHC 물질이랑 SCIP에서 뭐 검토하고 있는 뭐 평가가 필요한 등록이 필요한 SVHC 물질 목록은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했는데요. SCIP와 리치의 차이가 무엇이냐? SCIP는 말 그대로 노티피케이션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리치는 레지스트레이션 부분이고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 유사한 질문 중에 SCIP 등 신고를 해야지만 선적이 가능한지 승인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SCIP는 그거랑 전혀 무관하고요. 먼저 여기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SCIP와 리치는 보는 가치관 자체가 틀립니다. SCIP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당되는 제품이 유럽 내에서 폐기될 때가 기본적인 그 가치관, 그 타임라인이고요. 리치는 해당 물질이 유럽에서 생산될 때, 생산에 투입될 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SCIP는 반드시 신고해야지만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해당 물질이 유럽에서 유통되고 폐기될 예정이라면 관련된 제품의 정보를 SVHC가 0.1%포인트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리치는 아시는 것 같이 유럽에 여기서 있는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이 되기 때문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등록하고 신고하고 뭐 관련된 평가 등록이 완료돼야지만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SCIP와 리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의 역외 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고요. 리치 레지스트레이션에서는 EU 역외 업체라도 원료 물질을 EU 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뭐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준은 제품 총 중량 대비 0.1% 이상의 SVHC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다 SCIP 노티피케이션 하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리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거래할 때 안전하고, 여기서는 고위험 물질만 해당되고 리치는 화학물질 전체입니다.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 거래될 때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도의 성격은 이제 SCI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나 규정은 아니고 WFD라는 폐기물 관리 지침 하에서의 세부 액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그 어떤 규정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액션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 WFD는 지침이고 지침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각각 회원국에게 이러한 액티비티,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세요라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자국법에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치 자체는 레귤레이션이고 레귤레이션 개념은 자국법 전환 없이 원문 그대로 해당 회원국의 법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침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에 폐기할 때 SVHC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학 물질이 안전한지 제품 제조 과정, 나중에 소비자가 사용할 때 관련된 내용을 미리 공유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출할 내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준비할 때도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티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있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별도의 장표로 정의했는데
일단 제가 원문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치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 좀 정보가 좀 많이 손실되는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아래부터 먼저 보시면 프로덕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시장에서 대가를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재화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프로덕트를 구성을 리치에서는 서브스텐스, 믹스처, 아티클 이렇게 세 개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리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SCIP에서는 아티클만을 관리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아티클은 무엇이냐? 아티클 에서치하고 컴플렉스 오브젝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티클 에서치는 무엇이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원문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뭐 한글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물론 제품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형 그대로 혹은 변형을 거쳐 부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품으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컴플렉스 오브젝트는 조립 완성품 일련의 공정이 완료돼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지만 원형 그대로 타 제품의 부품으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SCIP에서 얘기하는 아티클은 아티클 에서치 컴플렉스 오브젝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아티클은 컴플렉스 오브젝트의 구성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컴플렉스 오브젝트는 또 큰 형태의 새로운 상품의 컴플렉스 오브젝트 아티클로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컴플렉스 오브젝트 컴파운드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뭐 세 가지 어떤 단계에 있던 간에 아티클 이상의 제품들은 SVHC 물질이 0.1%포인트, 0.1% 중량 대비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예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고무 가스킷이 아티클이라면 그거가 엔진에 포함돼서 엔진으로 구성이 될 거고 엔진이 이제 자동차로 구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P 관련해서 에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설명서를 보니까 엄밀히 얘기해서는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정보의 하이라키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잡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하나의 에카 설명 자료를 보면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뭐 연필 깎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부품 자체가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상당히 간단할 수 있는데 뭐 엔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최종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완제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세부 아티클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아티클의 하단 들어가면서 각각의 단계별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하이라키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티클 기본 정보 부분은 뭐 사용자 제품 생산자나 수입자가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제품의 구분 분류 정의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설명되어 있지만 분류 목록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하는 분류 코드, 분류 기호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전 세계적에서 사용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분류 단위입니다. 해당 정보가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하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하는 제품들이 해당되는 어떤 분류 목록에 ID 키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정보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큰 이슈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SVHC 물질이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관련해서 정보 작성하고 세부적인 하이라키나 이런 거는 다음 발표자분께서 아마 자세히 발표를 드리실 거니까 관련 내용은 제가 스킵은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로 현재 구분되어 있는 유저들은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 업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해야 될 때 SVHC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뭐 한국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고위험 물질은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수거해야 되고 별도 조치, 추가적인 전처리 등등 상당히 재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절차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폐기물을 생산한 생산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과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에서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라고 하는 잠재적 폐기물 생산자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확인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구매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개념에서 결과적으로 구매자, 최종 소비자도 해당 고위험 물질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은 위험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해당 폐기물을 폐기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유럽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에 제품의 구입을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잠재적 사용자로 구분되는 게 수입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것이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도 이제 관련 지침하고 세부적인 타임라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과거의 이력이니까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식 에카에서 SCIP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 툴을 2020년 10월 말 이제 이번 달 말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런칭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때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2021년 1월 5일 근데 여기 데드라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공식적으로 관련 규정의 설명은 2021년 1월 5일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오픈이 된다라고 운영이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5일까지 반드시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느냐,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페널티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안 했을 때 페널티 부분은 공식적으로 SCIP에 관련 제도나 WFD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독일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행정조치, 이거는 이제 폐기물 처리 개념이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정보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명백하게 페널티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각국에 따라서 약간 상황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021년 이후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포장지, 포장 폐지, 폐기물, 로하스, ELV, 2차전지, 에코디자인 관련된 규정들이 계속 강화되고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SVHC 관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정리한 내용도 있지만 SVHC가 포함된 제품은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퇴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는 내용도 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이제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저희 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쪽하고 브뤼셀 과학관님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에카 쪽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일정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노티피케이션 데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는 EU 영내에 있는 업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페널티, 그건 명확하진 아직 않고요. 에카에서는 공식적으로 1월 5일부터 시스템을 오픈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를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카 Q&A에 올라온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정된 내용은 2018년 4월에 개정이 됐고 관련 내용은 각각 회원국이 7월 5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국법에 반영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법을 좀 몇 가지 살펴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독일은 일단 7월 5일까지 자국 법률 내에 반영해라라고 되어 있고, 독일 관련 법률은 이제 순환경제법이라고 하는 자국 그 자체 법률이 있고 해당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종 수정안이 이제 5월 20일 날 연방의회에 제출됐고, 연방 하원에서 환경 관련 공청회를 7월 1일 날 해서 당연히 뭐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청문회 공청회 끝나고 대부분 이제 10월 5일 날 발효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10월 5일 날 관련 뉴스 게재된 걸 보니까 추가 협의가 필요해서 이제 해당되는 최종적인 발효가 연기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개정과 더불어 로아스나 EUV 관련 세부 지침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자국법에 여기 이제 순환경제법에 어떠한 내용들이 벌금, 페널티, 과태료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면 69조 1항 여기 69조 1항은 중대 위반 행위라 되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위반에 대한 액티비티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제 요 액티비티 정의되어 있고요. 요 빨간색 두 가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9조 2항은 일반적인 위반 행위가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폐기물과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한 위반 내용입니다. 69조 3항에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1항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유로, 2항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IP에 대한 신고를 지연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건 전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만약에 한다 하면 독일에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으로 정의된 액티비티를 근거로 조항을 근거로 벌금 부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제품 유럽으로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뭐 물론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셔서 운영하시는 회사도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단순 수출하는 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수입 업체가 유럽의 업체일 경우에는 수입 업체가 해당 제품의 정보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BHC 물질이 포함됐다고 판단되시는 제품, 조립 완성품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 대상 선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카에서 1년에 2번 업데이트하는 SVHC 물질 목록, 그 다음에 전체 중량 비율로 봤을 때 0.1% 포함 여부 두 가지를 검토하셔서 신고 대상인지 선별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신고가 필요하면 제출 정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이라키를 분석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생산할 때 필요한 제품들을 아니면 부품들을 그 SCM 그 공급망 내에서 서로 거래하신다면 공급망 내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관련 정보를 취합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출해야 될 정보에 부합하는지 갭 분석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카에서 제출과 관련된 서류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치에서 사용하는 유클리드 프로그램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발표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시범 작성해 보시고 정보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타임 대응과 관련된 이제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고, 장기적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물론 한국 제조업체들이 관련 내용이 잘 준비돼 있다라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잘 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8년 이후부터 SCIP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까지는 아니었지만 컨퍼런스나 워크숍들이 좀 됐을 때 유럽에 있는 컨설팅 펌에서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 장표에 요약을 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유럽 외에 있는 업체와 SCM 공급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에 관련 내용을 빨리 전달을 해서 관련 내용을 제출을 받아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유럽 외의 나라 업체들은 관련된 정보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SVHC 물질이 주기적으로 이제 1년에 2번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아마 해당되는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자재명세에서 자재관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빌링 오브 메테리얼 BOM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자재명세서 안에 투입되는 부품의 개수나 어마운트, 그러니까 부품의 수나 개수 정도 세부 정보는 관리를 하시는데, 해당 중량까지는 아마 관리가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인벤토리가 없다면 중량 정보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재명세 내 BOM 내 자재 부품별 함량도 당연히 관리하셔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부서 쪽에서 BOM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전사 ERP하고 연계가 안 되시는 경우도 좀 많고, 제품 주문이나 관리 차원에서도 시스템이 없으시더라도 전사적 자원 관리하는 액티비티 절차 안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도 도입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 내에 지사 아니면 회사 설립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시게 되면서 해당 제품의 나중에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 회사 이름 바뀌기는 좀 어렵지만 P사에서 홍보 자료 오픈한 걸 보면 SVHC 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SVHC나 위험 물질이 완전 제거된 새로운 제품을 생산했다, 오픈했다,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SVHC 제거나 아니면 대체 물질을 투입하는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WFD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 좀 기본 좀 약간 요약을 했고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SCIP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